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다섯 번째 시간이죠. 보건 영양이란 부분인데, 자, 이것은 왜 우리가 여러분들의 직무교육에서도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기에, 특히 성장기에 어떤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공룡보건이랄지 이 기타 이런 여러 부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그 운동도 중요합니다만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이 얼마만큼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시켜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먹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서 그것을 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런 영양소가 우리 신체 내외에서 잘 태워져서 근육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비만을 방지한다거나 또 산소를 많이 섭취시켜 준다거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음식을 섭취해서 신진대사가 잘 되게 하게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결국 뭡니까? 보건 영양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건 영양이란, 자, 아까 말했지만 음식, 식품을 섭취한다 그랬죠? 이 식품 섭취로 인해서 우리 어떤 건강한 신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식품 위생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됐을 때 야기된 것을,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뭔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랍니까? 식중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건 영양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적인 것은 식품 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FDA,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쓴 말로 뭐라고 하는 말 잘 씁니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얘기하죠. 그 말은 결국은 이 식품 위생, 보건 영양에서 식품 위생이 제대로 돼서, 제대로 섭취돼서 그것을 운동을 통하여 잘 태우고, 잘 그것을 다른 걸 분해시킨다 그 말이죠. 태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쩝니까? 건강한 체형을 유지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 영양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체형 관리사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잘못됐을 때, 이제 이런 식품 위생이 잘못됐을 때 뭐가 야기된다? 식중독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식중독이라 그러면은 어떤 날 것을 먹어서 어떤 뭐 설사한다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식중독은 세균성도 있고 자연독도 있고. 예컨대 여러분들 뭐 산에 가가지고 뭐 마냥 우리가 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버섯이랄지 나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좋을 것이다, 자연에서 난 것이니까 라고 해서 먹었더니 결국은 죽었다. 여러분들 그 뭐 독버섯을 먹었다, 간혹 이런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이. 혹은 여러분들 뭐 생선을 먹었는데, 야, 내가 어패류를 먹었는데, 내가 보고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뭐 비브리오 폐혈증, 보고 독, 이런 것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식중독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식중독이라면 단순히 여러분들 뭐 어떤 음식에 뭔가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약이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 말이야. 이것들이 식품위생의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 세균성 식중독, 물론 세균성이냐 아니면 또 자연독 식중독이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품을 섭취해서 약이 되는 것이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다시 식품위생에서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것인데, 이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다량
일단 다량의 세균이 독소량이 있을 때 이야기된다. 그리고 잠복기가 짧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감염형이라 그래서 원인은 고기, 식육, 우유, 달걀 이런 것들이 부패가 돼서 야기되는 소위 말하는 살모렐라 식중독이라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장염 비브리오, 아까 말한 비브리오 폐혈증, 어패류라 그랬죠. 조개 같은 것, 어패류 같은 것 이런 것이고 또 독소용도 있고 또 자연독 식중독도 있어요. 버섯, 독버섯 또 여러분 감자도 상당히 독성, 솔란이라는 독성이 있습니다. 보리, 기타 뭐 여러 가지 매실은 청매 중독도 있어요. 매실도 그러니까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그러거든요. 이건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을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동물성 식중독도 있다 그랬죠. 보거랄지 보거, 또 조개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런 식중독을 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식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또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쓴 말로 이 식품 보존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냉장고를 아주 그냥 완전히 믿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은 식품은 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런 것보다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그때그때 사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너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음식을 사가지고 일정 부분 어떤 일정 기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매일 또 장 본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식품을 보존하는 부분 또 여러분 아주 그 우리가 대표로 보면은 유효기간이라는 거 있어요. 오직 했으면 유효기간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 식품을 섭취해라. 그 기간이 벗어나면 하지 말라. 결국 그것도 이제 건강이죠, 사실은.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칫 이 보건 영양에 또 식품 위생에 식중독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가장 물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냉장, 냉동입니다. 특히 이제 이 냉장, 냉동이라 그럴 때는 냉장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냉장은 0도씨에서 4도씨 이쪽을 냉장이라 그래요. 냉장. 냉동은 0도씨 이하 냉동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식품은 냉장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식품은 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우리가 음식물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음식물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물의 수분을 뺍니다. 수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탈수해서 건조시키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이 있다는 것은 다른 병원균이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야. 물을 없애버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도 동물체 뭐 병원균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두 가지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물과 공기가 있으면 돼요. 물론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빼버린다. 그럼 살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조시키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분을 빼자는 것이지. 혹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예 가열을 시켜버리지. 온도를 높여버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어떤 세균이랄지 이런 병원균은 100도 이상 끓여버리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 가열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자외선이랄지 방사선을 쬐는 것도 있고 이런 물리적인 거 있고 화학적인 것. 화학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리 전통 식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학적 보존 방법은 김치입니다. 염장, 소금을 쳐서 소금기를 넣어서 오랫동안 먹게 만든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는 뭐 이제 훈증, 연기로 뭐 태운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또 효소로 만들어서 효모 작용으로 효소를 만든다든지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식품을 보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식품을 보존함으로써
영양분 자체는 파괴시키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먹고 그것이 결국은 건강의 식품위생의 바람직한 길이고 그것이 보건 영양.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우리가 육체를 보존할 수 있다. 또 그것을 아까 말했지만 그런 식품위생으로 인하여 보존이 제대로 돼서 보존이 제대로 해서 그것을 우리의 섭취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신체에서 태워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작용을 시켜서 결국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우리가 보건 영양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식품위생과 영양이란 측면에서 보건 영양이란 일단은 많은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인간 집단이 제대로 식품을 섭취해서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보건 영양, 식품위생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건강 상태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러겠죠. 특히 또 우리 어린이들, 자라나는 그래서 급식이랄지 이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고 지나치게 여러분들 영양 과잉 과잉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타난다 했어요? 어린이가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 비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3살 버릇 80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식습관 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물론 뭐 가족적인 그런 DNA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잘 이런 영양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 식품위생이랄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나친 이런 영양 과잉이 되지 않게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쨌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더 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지천이 널려 있어요. 특히 그리고 요즘에는 가장 이제 문제는 건 패스트푸드죠. 그리고 이제 분식류랄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군것질류가 많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뭐 과자라는 것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과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구마, 감자 어떤 맥락에서 보면 요즘으로 하면은 웰빙식을 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한 국민 영양이랄지 보건 영양이랄지 식품 위생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물론 이제 노후의 영양 관리. 특히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타인에 의해서 어떤 영양 섭취를 했을 때 또 영양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그것이 이제 국민 영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보건행정이라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행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국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에 관계된 국가작용이죠. 역시 이것도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이 되겠죠. 이거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중보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중보건 원리를 적용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게끔 무엇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일련의 그런 작용을 보건행정이라고 말하죠. 그럼 결국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 공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국민 전체가 대상이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오늘날에서 보건행정은 어떤 과학이라는 개념, 과학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이제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가 아까 WHO가 있다고 세계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세계 보건기구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결국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지구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행정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뭐 환경위생, 뭐 보건간호, 또 보건교육, 또 특히 감염병 관리랄지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야 뭐 당연히 이제 보건행정 그러면 보건행정 조직이 존재하잖아요. 보건복지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 예전에는 식약청 그랬죠. 근데 그것을 격상시켰습니다. 한 차원. 식약처라고 했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각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 뭐 국립정신병원에서부터 쭉 있고, 또 이런 데서 결국은 이런 보건행정 조직이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방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 건강 증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보건소 또 보건행정 조직에서 행하는 것이. 그 밖에 감염병, 노인복지, 식품위생, 또 응급의료관리, 농어촌, 특히 농어촌 우리 열악한 지역, 좀 소외된 지역, 정신보건, 특히 요즘은 이제 정신보건도 굉장히 정신보건도 중요하죠. 장애인 재활이랄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보건행정이라는 뜻이고, 보건행정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보건영양이라 그래요.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보건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는 보건영양입니다. 보건영양은 지역사회 전 주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영양, 음식물 같은 거랄지 이런 영양 부분을 제대로 보급해서 결국은 영양 부족이랄지 결핍이랄지 또는 과잉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만드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보건 영양은 보건 행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보건 영양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어떤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양소라고 말할 때는 5대 영양소 이런 말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건 영양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전체의 보건을 위하여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럼 5대 영양소는 뭐 에너지원, 조절수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 단백질 한번 봅시다. 보건 영양,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보급됐을 때 또 건강한 국민 신체 이걸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단백질. 왜 우리가 고기를 먹냐? 나는 궁극적으로 단백질이죠. 물론 고기를 못 먹을 때는 콩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밭에 있는 소고기라 그러잖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또 탄수화물은 어떤 맥락에서는 과잉 섭취라 할 수 있어요. 이거 밥입니다. 밥. 쌀밥. 밥에 관계되는 게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에 지방질. 그러니까 전적으로 단백질을 살코기만 먹은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무엇도 필요합니까? 지방도 적당한 지방은 필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불포화 지방이냐, 포화 지방이냐 할 때 불포화 지방이 대표로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무기질.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생리 조절을 해주는 비타민. 이것을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5대 영양소라는 건 이것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 전 국민이 골고루 섭취했을 때 바로 이제 보건 영양,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양만큼 섭취하고 공급됐을 때 결국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했을 때 적당한 운동을 필요한다. 적당한 운동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신체,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한다. 그것이 결국은 질병 없이 장수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합니다만은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했을 때 영양소를 건강한. 그러니까 단백질, 일일 필요한 단백질, 그러면 체중 1kg당 1g에서 이제 계산이 나온 것이고, 단백질이야말로 뭐 가장 이제 신체의 어떤 면역력이랄지 이걸 길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 안 했을 때는 어떤 병에서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 또 발육이랄지 이런 부분 굉장히 필요하죠. 탄수화물은 이제 열량원입니다. 열량원, 중요한 열량원이죠. 물론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열량원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건 탄수화물입니다. 지방은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건 이제 소금이랄지 칼슘이랄지 철이랄지 이런 것이 무기염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비타민. 특히 비타민은 앞서 말했습니다만은 비타민은 생리 조절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 어떤 질병이 야기되냐. 그것도 이제 잘 우리가 아래 숙지해야 될 부분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대표로 기생충 감염이랄지 야맹증, 밤눈이 어둡다 그래요. 그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B가 부족했을 때는 뭐 각기, 또 피부염, 또 빈혈 이런 게 야기되고, 비타민 C는 꼭 체내에서 결합하는데 콜라겐 형성한다. 비타민 D라는 것은 이건 구루병,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의 태양, 햇볕에 의해서 생성되고, 비타민 E 그럴 때는 어떤 생식기능, 불임증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생리 조절이라 그래요. 우리 몸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다 우리 이 5대 영양소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우리 신체가 요구된 만큼 섭취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결핍증이라 그래서 어떤 생리 조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이 야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결국은 건강한, 아까 보건 영양이라는 개념에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거기에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하여 결국은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자.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어떤 국가적이랄지 지자체 차원에서 학생들의 밥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가가 가난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랄지 빈곤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서 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개개인이 뭐 도시락을 싸간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이제 점심을 굶는다든지 물로 때운다든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국가적인 발전에 의해서 뭐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중진국이라 그럽니까? 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끼 정도는 학교 초, 중, 고 이래 다니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 기간 9년을 뭐라고 하냐? 의무교육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의무교육기간 9년이기 때문에 역시 국가에서 학생들의 급식도 의무교육으로 간주하여 무료 급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해서 한참 자라나고 있는, 한참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 학교 급식 굉장히 또 중요하죠. 역시 목적은 뭐겠습니까? 역시 아까 국민 건강, 또 보건 영양의 측면이겠죠. 그래서 결국 영양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키자라는 측면.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모랄지 지역 주민이랄지 이런 부분이 아울러서 건강이 향상되는 것이고, 그리고 급식이라는 것 자체는 어쩝니까? 모든 5대 영양소를 감안하여 그 급식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음식들 자체,
뭐 싫어해도 보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편식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이 앞서 말했지만은 패스트푸드랄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어떤 성인병, 비만 이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급식을 통하여 아까 말한 성장기 이런 계속 발육, 심신 건강 다 포괄해서 아주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안고 있죠. 또 식생활 애절이랄지 또 협동정신, 질서의식 그렇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력도 향상시키고 여하튼 이런 학교 급식이 주는 굉장히 이점 또 학교 급식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국민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를 판정한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양 상태를 판정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밖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떤 의과적인 검진함으로써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영양 상태를 판정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 키랄지 신장이라 했죠. 한자로 키랄지 체중 자 이것으로서 이 표준 체중 또 표준 신장 이것을 가지고 영양 상태를 판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달리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 또 학생 또 평균에서 신장 키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죠. 우리가 뭐 물론 그 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는 180이 못 되면 루저다.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 신장이 180은 안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균 신장은 우리가 다 성장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결국 이제 성장한다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마쳤을 때라고 보면 돼요. 대략적으로 한 지금 평균 신장은 170cm 남자를 기준했을 때 170 한 2cm 정도 될 겁니다. 남자는. 여자들은 뭐 거의 이제 160 정도 가깝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신장 키도 커졌죠. 그것만 보더라도 영양 상태를 판정할 때 아주 그 골고루 또 학교 급식으로 통하여 전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많이 커졌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 따른 체중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장과 더불어서 체중도 표준 체중 이상이 돼 있는데 오히려 체중 같은 경우는 과체중이 문제예요. 과체중 결국 뭡니까? 비만이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그 비만이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10% 정도 된다. 10.7%. 근데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밖으로 드러난 보이는 부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양소의 과잉 섭취가 결국 과체중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신장 키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크게 된 그런 영양소도 있지만은 비만이 결코 키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불균형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영양 상태를 판정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영양 장애 물론 이제 장애라는 것은 결핍이 많겠죠. 그러니까 필요 영양소의 결핍 등 그래서 영양 장애로 말미암아 어떤 병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저영양, 영양실조, 기아. 아직도 물론 이런 영양 결핍이랄지 저영양이나 영양실조라 기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 오히려 역으로 체지방이 이상 너무 많아서 야기되는 비만증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양장애는 물론 영양장애로 말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유형을 볼 때는 결핍이랄지 저영양이랄지
또 영양실조랄지 기아가 대표적입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비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보세요. 주변에서 보면은 앞서 말했듯이 뭐 결핍이랄지 영양실조랄지 그런 것보다도 과영양, 과잉영양, 비만이 많다는 것이야. 참 격세지감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60년도에서 7, 80년대, 60년대 여기까지는 어떤 명령에서는 영양 결핍이 많았어요. 영양 실조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영양 결핍 실조로서 또 각종 질병이 발생돼서 어떤 병적 상태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오늘날까지는 이런 영양 결핍이랄지 영양 실조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과영양,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과영양으로. 그게 바로 격세지감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과영양은 이것을 갖다가 병적인 상태도 유발하지만 이건 특히 과영양은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른으로서 성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생긴다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 이제 보건 영양으로서 특히 자라난 청소년기의 학교 급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또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성보건이라는데, 모성보건이라는 것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을 따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이 평생 낳은 아이 숫자를 출산율이라고 해요. 그 말은 결국 이 15세 이상 50세 미만에 대한 여성들을 관리하는 것을 모성보건이라고 해요. 왜 이제 모성보건이 필요하냐?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엄마에서 건강한 아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성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이 모성 보건과 관련해서 제가 거기서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초산 연령입니다. 초산 연령인데 처음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나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는 20세에서 25세가 좋답니다. 그래서 25세에서 30세? 그래도 어느 정도야. 근데 30세가 넘어서 초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된 아이가 상당히 건강 상태가 그래 싹 좋은 상태는 아니더라 라는 연구 결과. 초산율 근데 최근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 31세에서 32세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은 한 32, 3세, 3, 4세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모성보건에서 괜찮을까? 건강한 아이가 나올까?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20세, 25세 빨리 결혼해라. 그것도 또 맞지도 않아요. 요즘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아이를 낳아라. 결혼 빨리 해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래서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25세에서 30세 이 사이에 초산이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약간 모성보건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제 앞서 말했지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모성보건에서 문제들, 아이를 낳는 과정에 뭐 출혈성, 또 임신 중독, 유산, 또 뭐 폐혈증 이런 부분 이제 모성보건에서 관리 대상이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이제
모성 이 보건의 질병 같은 경우는 임신 중독증. 특히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임신에서 후반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또 노산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게 되면은 그런 임신 중독증으로 말미암아 산모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야기되는 출산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 또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해서 성장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건강한 생활하고 또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또 건강체를 유지하고 그것이 또 평균 수명 이상의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결국 뭡니까? 국민 건강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어찌 보면 이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야. 물론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운동을 통하여 후천적인 건강체를 유지해주고 그게 뭐 대표적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임신 중독증에 의해서 산모나 또는 산아, 출생아,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점. 또 유산, 조산, 사산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유산한다든지 조산 빨리 난다든지 사산한다든지 또는 과산도 해서 과기산 너무 늦게 나온다든지 자궁 외 임신도 문제가 있어요. 자궁 임신. 또 산용열. 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이 모성 보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영유아 보건 관리가 되겠죠. 영유아기. 영유아라는 것은 막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이제 3, 4세 전까지를 영아기, 유아기라 그래요. 그 기간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선진국, 후진국이나 영유아 관리에 차이점이 많은 것이고 앞서 말했죠. 조사라는 것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2.5kg 이하 혹은 임신 28주, 38주 이내에 출생한 조사나 이제 그것도 조사나도 건강에는 굉장히 적신호죠.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호흡기 장애, 소화 장애 또는 질병 감염률이 높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관리, 체온 관리나 감염 관리나 영양 보급이나 호흡 관리 제대로 해줘야 된다. 영유아 때 보건 관리도 다음에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성인병이라고 말하는데 성인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 성인병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다든지 또는 평균 수명이 높다 손 치더라도 그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 지속적으로 그럼 이제 만성 질병으로서 그것도 개인적인 손실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손실도 큽니다. 국가적인 손실도 어떤 생산성의 차질을 빚는다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인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뭡니까? 성인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당한 운동, 또 모든 부분에 이 식생활의 조절. 그러니까 지나친 것도 문제고 금욕도 문제가 된 것이에요. 성인병 자체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성인병이나 그러면 우리 5대 성인병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암, 뇌혈관, 심장, 당뇨, 그리고 자살. 자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단연 1위입니다. 2위하고 차이가 한 2배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인구 비례에서 물론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자살한 경우 대략적으로 한 40명 정도 됩니다. 한때는 여러분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사고는 많은 교육으로 인하여 계몽으로 인하여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것도 많은 것이에요. 문제는 이거 자살률인데 이것도 일종의 성인병이에요. 왜? 자살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성인병이 자기
몸에 이병돼서 몸에 옮겨서 그걸 참지 못하고 죽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왜 성인병이 발생할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친 흡연, 음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흡연율은, 성인 흡연율이 약 40%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음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1인당 음주량이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듭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그렇죠? 또 내분비 계통의 이상이랄지, 노령화는 필연적으로 병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인병에 아까 제가 종류 말했지만 혈압, 어쩔 수 없이 나타나죠. 또 동맥 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또 종양암, 당뇨, 대표적이죠,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가족력에 의해서 그 부모의 DNA 때문에 나타난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했던 중요한 발생 원인, 흡연, 음주, 식습관, 스트레스, 또 내분비 계통,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그런 버릇을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버릇을 고치고 거기에다가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적당한 운동이. 그렇게 되면 면역력을 길러주고 그런 질병이 아예 오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병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했지만 이제 이 노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은 필연적으로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노인병이 올 수밖에 없냐? 이 원인이 있겠죠. 경제 능력이 문제든지 또 질병이랄지 소외랄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어떤 식사 조절한다든지. 제가 말했죠. 이 지나치게 몸을 움직인 것도 좋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또 늘어진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취미생활, 여행, 휴식 이런 게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노인을 포함해서 성인들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결국 그 말은 보건 영양, 국민 전체의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음주, 흡연. 적당한 음주는 예컨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혈액순환에 오히려 좋다 그래요. 이제 알코올리스트가 됐다, 알코올 중독이 됐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죠. 만병의 근원. 참, 그런데 이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또 이런 담배나 이 술 같은 것은 아까 말한 중독성이 있다 그래요. 우리 마약이 중독성이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담배를 못 끊는 것이야. 쉽게 술도 못 끊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체중 관리. 저는 한 20년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런 적당한 운동으로 인하여 유지가 된 것이고. 또 문제는 이 체중에 있어서 저체중도 문제입니다만은 비만이 문제입니다. 그 비만도 앞서 말한 흡연이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때는 비만은 성인병의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왜 생기냐? 아까 말했잖아요. 지나친 초과 열량, 과섭취죠, 과섭취. 거기다가 이제 운동이 부족하고, 물론 가족의 DNA, 어떤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요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식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비만으로 인하여 외모도 문제가 되고 생활 불편도 문제가 되고 어떤 하기 싫은 무기력증이 빠지고 질병이 오고 궁극적으로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의 건강 관리라는 것은 다른 거 다 자치하고 아까 말한 적당한 음식 섭취에 적당한 운동, 체중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또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국민 전체의 영양, 보건 영양 이런 측면에서 또 그렇게 해서 결국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그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체형을 갖게 된다는 것, 역시 그것도 체형 관리사로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건 영양이라는,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어떤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